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를 알아보는 마케팅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2학년 3반 22번 정가윤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한 다음부터 MOT 마케팅, DB 마케팅, 원소스 멀티유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소비자란 써서 없애버린다는 뜻의 컨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소비자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반면에 고객의 어원은 관례, 습관이라는 뜻의 컨숨으로 습관적인 소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소비를 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가게 갔을 때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에게 내 소비자님이 아니라 내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것부터도 당신은 우리 가게에 지속해서 소비를 할 사람이라는 뜻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례적으로 사과 판매의 대상이었던 백설공주는 왕비에게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화 속에서 왕비는 동쪽 마녀에게 독약을 항상 얻어온다고 했었는데, 따라서 동쪽 마녀에게 왕비는 꾸준히 자신의 상품을 소비해주는 고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OT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MOT 마케팅이란 고객과의 접촉점, 즉 진실의 순간을 중요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MOT 마케팅이란 스페인의 투 용어에서 따온 것인데, 스웨덴의 마케팅 학자인 리차드 노만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투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즉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MOT 마케팅이란 진실의 순간이라는 통상적인 번역보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에서 MOT 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고객이 조직의 어떤 일면과 접촉하게 된 특정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기업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이 소비자에게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DB 마케팅입니다. 왕비는 백설공주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사과를 팔 때 애초에 이 사과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사과라고 구슬려서 약을 팔았습니다. 이처럼 왕비는 소비자인 백설공주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DB 마케팅이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마케팅으로서 고객 개개인 간의 관계 구축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으로는 멀티유스 마케팅이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스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의 경우는 백설공주 영화 자체를 가지고 디즈니가 사용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그 소스를 다른 장르들에다 이용을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인데요. 당시 세계에 입혀진 영화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백설공주는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때문에 이후 필기구, 또 게임, 그 다음에 패러디 영화 등 여러 사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은 백설공주가 당시에는 보편화되지가 않아서 백설공주는 디지털 마케팅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이 디지털 마케팅은 마케팅의 형태가 전단지와 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 말합니다. 우선 이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광고의 쌍방향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수량화되고 수치화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광고의 수정, 변경 용이성입니다. 인쇄해서 붙이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회성을 가진 전단지나 종이 광고들과는 다르게 온라인 광고는 언제든지 다시 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백설공주가 현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다면 아마 왕비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파는 것이 아닌 디지털 마케팅을 사용해서 이 사과를 팔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디지털 마케팅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왕비가 노인으로 변장한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특별히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돼지 삼형제로 보는 청년들의 자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2번 8번 남국민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와 발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있는 동화인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생각할 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동화는 원래 3마리의 돼지가 각각 다른 재료를 집을 지어 발생한 결과를 봄으로써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만의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독립한 그들의 모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청년 자치 문화를 큰 주제로 삼고 자치 문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자치 관련 범죄 사례와 제가 생각하는 범죄 예방책 등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청년 자치 현황 분석, 자치 관련 심리 현상 알아보기, 청년 자치 관련 범죄 고찰, 자치 문화 개선을 위한 저의 의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자치 현황 분석입니다. 화면에 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듯이 청년 자치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 관련 심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갈등 요인의 급증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갈등 요인의 급증의 예시로 효의 가치관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인권의식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지가 늘어나면서 이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부모라 해도 자녀와 가치관 충돌, 대립 등으로 서로가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단순하게 독립심을 느끼는 사람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피로감을 느끼는 등 인간관계나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들의 증가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는 드라마를 통해서 1인 가구의 공감을 이끌고 혼자서도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다수의 요리 프로그램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예시로는 냉장고를 부탁해, 편스토랑,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강화시킴으로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된 요인 중 심리현상 외에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굳이 요리나 가사노동을 못해도 혼자 생존이 가능합니다. 반찬과 식사는 요리를 못해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세탁과 빨래는 세탁소나 빨래방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안 상태도 좋아져서 과거 농촌사회나 공단 도시와 달리 신도시와 변화가는 범죄에 노출될 일도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 안전한 사회가 도래했다고 해도 완전히 범죄를 예방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청년 자치 관련 범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내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의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SNS로 공유했다가 벌금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신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20대 강모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범죄자가 산다고 뜨는데 저희부터가 가까이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편으로 안내 같은 게 온다고 하던데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보고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정부는 8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반경 1km 이내 거주민의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같은 1인 가구 여성은 이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고지 대상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구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페이지인 성범죄자 알림이 역시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휴대폰용 앱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저장해두려 하니 캡처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앱 내 정보를 외부로 공유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를 지인과 메신저로 공유했던 한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알리는 게 불법이라는 게 공유를 했다.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게 실제에 어긋난다고. 최근 우편고지 범위와 공유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게 온라인 방해를 줄이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범죄자 개입 적용에는 기자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올해 집계된 혼자 사는 여성만 291만여 명. 최근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가현입니다. 영상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미 공개된 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시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제도의 본 목적을 해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할 권리뿐만 아니라 알 권리에 있어서도 개선을 주장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이 알 권리가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난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의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 나섰지만 이런 사이트가 생겨나지 않도록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 수사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방문자와 댓글 수도 급증했습니다. 실제 그 올라온 범죄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보여가지고. 하지만 사적 처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된 신상 정보가 공개돼 매번 사람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상한 범죄자가 만약 아니면 계속 그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허위사실인가가. 경찰도 잘못된 정보 공개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수사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현실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 4건 가운데 한 건만 징역형이 선고됐고 40%가량은 집행유예를, 30%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법체계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생각하니까 어떤 합동으로 이걸 해결하는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법원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변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정서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YTN 신유수입니다. 영상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문제 삼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였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험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개인이 막무가내로 범죄자를 판단하고 신상을 공개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에 등장한 사이트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규제해야 하고 그 대신 국가가 책임지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문화 개선을 위한 저의 의견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혜택받는 대상의 타당성과 명료함, 두 번째로는 제도의 본 목적 고려하기, 세 번째로는 개인이 함부로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네 번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독서의 날 대회 출전팀 동화 톡파보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2학년 1반 박서연입니다. 홍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팀 동화 톡파보기는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명한 동화에 색다른 학문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께 각각 마케팅 이론, 청년들의 자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회문화 교과 시간에 학습했던 사회 이론 개념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능력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점을 낱낱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화 토커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안 들어본 분 없으시겠죠? 노력한 자가 승리를 거머쥔다는 옛 교훈에 정확히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느림보 거북이가 재빠른 토끼를 이긴다는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유년 시절은 거북이 같았거든요. 작고 둔한 어린아이였던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거북이는 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주지 않고 혼자 달려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토끼를 깨웠다면 토끼가 분명 이겼을 텐데요. 이는 경주에서 이기고자 했던 거북이의 비겁한 편법이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빠름이겠죠. 토끼같이 빠른 동물이 왜 느림의 대명사 거북과 달리기 경주를 했는지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끼가 이겼어도 당연한 결과였다며 외면당할 것이고 지면 더더욱 웃음거리가 될 텐데요. 이들은 도대체 왜 경주를 벌인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의미 없는 경주에 둘을 끌어들이고 구경꾼을 모아 판돈을 챙긴 누군가 말이죠. 이는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의 내면화 이론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경쟁의 내면화란 시장의 요구에 의해 그리고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피지배계급이 계속해서 경쟁 상황에 놓이면서 그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순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설명만 해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레크레이션 활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능한 강사들은 청중을 두 무리로 나누어 각각 박수를 치게 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냅니다. 사실상 청중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활동이죠. 그저 청중을 원하는 대로 지휘하기 위한 무의미한 경쟁에 불과하니까요.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경쟁의 내면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쟁 과열, 경쟁의 심화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극에 치닫게 되면 팔꿈치 사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반칙이 틀림없지만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승리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옆 사람을 앞서기 위해서 팔꿈치를 사용하는 행태에서 착안한 용어라고 하는데요. 1982년 이는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뽑혔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팔꿈치 사회 이론은 모든 시대의 지배적 이념은 지배계급의 이념으로부터 온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의 편의에 따라 사회의 주류적인 이념이 바뀐다고 본 것이죠.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사회 갈등론과 유사하다는 점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팔꿈치 사회 이론은 경쟁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며 극단적인 자본주의식 주장을 통해 피지배 계급을 몰아세우는데요. 이런 경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능력 중심 사회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연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 중독, 학벌주의, 국민의 행복감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사회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실제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볼까요? 저는 경쟁 이데올로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피지배자인 토끼와 거북은 학생들이고 이익을 보는 지배계급은 사교육시장과 정치인이 되겠죠. 사교육시장은 한국의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대입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죠.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각종 교육정책을 바꾼다며 포퓰리즘식 선심 공약을 내걸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학 입시제도에 돌려버린 채 학생들이 경쟁하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입시위원회는 매번 새 입시제도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경력을 견고히 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입시제도는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바뀔 뿐이고 학생들에게 불리해질 뿐입니다. 지배자 계급들은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 팔꿈치 사회 안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겠죠. 열심히 달리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자녀들의 대입에 관해 학부모들은 무지하기만 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를 위해 사교육 시장에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능력 이상으로 해주면서도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임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말이죠. 한국의 입시제도는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습니다. 의자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 때문에 난다긴다 하는 운동선수들만 게임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탈락자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노력 부족일 것이라 믿으며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나가죠.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레크레이션 상황으로 돌아와서 만약 그 의미 없는 박수치기 게임부 중 누군가가 일어나 우리가 왜 박수치기 시합을 하고 있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아? 하고 그 강당을 나가버린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갈등론에서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듯 경쟁의 내면화 상황에서 탈피하여 소리칠 줄 아는 것은 절대로 나쁜 행위가 아닐 테니까요. 그런 용기를 모아 함께 연대하고 단결한다면 경쟁 과열의 한국 사회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겠죠? 이는 입시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구조를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더 깊은 생각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독서의 날 행사를 통해 그리고 저의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 속 개선이 필요한 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직접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에 관해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더 읽어보면 좋을 책으로
유아사 마코토 작가의 덤벼라 빈곤, 강수들 작가의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사회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사회문화 등과의 교과 과목과 연계하여 더 폭넓은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담은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예일대학교 교수인 다니엘 마르코비츠 작가의 능력주의 함정도 추천하고 싶어요. 책은 추천도서로도 선정된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은 뒤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로활동에 본 독서의 날 활동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책을 읽었다고 기재되면 더욱 좋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동화책을 타겟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서 관련 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동을 준비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 팀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동화 톱파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